7월 13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결방하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할지 기대가 되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신비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 오랜만에 오니까 입이 굳어요. 릴렉스. 네. 미리 경고를 드렸어요. 이너 피자 하나 드시고. 자, 다음에 우리 평화요정 우리 명정님. 안녕하세요, 유명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요정 우리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그들이 지금 노래하고 숨쉬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푸른 나무가 딱 서 있습니다. 2주 만에 나오니까 정말 어색하다. 이 양반아 5년 동안 나온 건 뭔데? 또 긴장되고. 참. 방송이란 힘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5년 동안 나와가지고 그 익숙한 자리도 떨리는 거 보면은 나도 그 생각을 좀 해보고 싶긴 해요. 처음으로 나오거나 진짜 방송 경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마이크 앞에 들이대면 굉장히 떨리나 봐요. 머리가 굳죠. 어. 하얗게 되죠. 대부분 이제 우리 신입 들어오신 분들이 그냥 아마추어잖아요. 방송 경력이 없는 분들. 근데 그게 그들이 보기엔 내가 선동열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고등학교 야구선수 같은 그런 느낌일 텐데 나는 똑같이 보거든. 그런 어떤 게 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어쨌건 신비님 나오셨으니까 또 신비 스타일의 방송이 좀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미리 양해를 드리고요. 방송에다가 하트 찍는 거 말고 엑스표 찍는 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 가장 그 다운로드가 높다 그래서 신비가 나온 날. 저는 개소리는 그 짜증나.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7월 21일 날 7월 27일은 금요일이고요. 7월 21일은 토요일인데 플래시몹 번개 한번 하자 이렇게 일단 제안을 드렸잖아요. 일단 전 날짜를 좀 바꾸고 싶어요. 왜 그러냐? 어차피 7월 27일 날 안 나와요. 종전선언이. 근데 7월 27일 날 차라리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플래시몹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7월 27일 날 안 할 거를 21일 날 하는 건 좀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 네. 종전선언일에 하겠습니다. 7월 27일. 7월 21일 날은 어차피 다음 주 27일 날인 금요일에 종전선언이 안 나온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그 행사의 의미가 없어 보여서 7월 27일 날 당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과 번개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티셔츠 없는 사람 어떻게 하냐? 안 입고 나오셔도 돼요. 아니죠. 나와서 입고 있는 사람 뺏어 입으면 되죠. 자, 그리고 꼭 필요하시다 하신 분들은 재고가 조금 남아있죠. 네. 새날베스트.com에서 구매하시거나요. 이번에 전화번호가 좀 바뀌었어요. 010-6632-1901로 문자 주문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종전선언이 왜 이야기가 나왔냐면 어차피 남북한이나 북미 간에도 올해 안에는 종전선언을 하기로 사실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지금 유해송환 협상 자리에 안 나오고 이러면서 뭐 펑크냈다는 그러면서 약간 좀 스텝이 꼬여가는 측면이 좀 있어 보이는데 문 대통령 싱가포르 가서도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정전협정에 관한 거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때 싱가포르에서 했기 때문에 그 주요 자리에도 한번 가보고 막 이러는 어떤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싱가포르하고의 외교인 상황이지만 정전협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올해 종전선언이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명정님.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해줄 거면은 좀 빨리 해줘서 북한도 그게 있어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받아가고 있어요, 현재까지. 그런데 북한한테 뭔가 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 본인들이 이행했던 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들을 기대하는 건데 그 기대에서 살짝 벗어나니까 센 발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건 센 발언이 아니에요. 센 발언은 아주 무시무시한 발언들이 나왔을 때 센 발언이고 아주 정상적인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정상적인 그 협상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실무 협상이 진짜 실무 협상이 돼가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미 이 협상이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처럼 단지 소소한 것들을 협상하면서 밀고 땡기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한 발을 빼는 듯한 것은 이게 너무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간 선거쯤에서 큰 결과를 11월쯤에서 큰 결과를 내려고 하는 그 핫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저는 한 걸음 쉬어가는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 봤을 때 미국이 조금만 천천히 가자. 너무 빨리 간다. 이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결국은 종전선언을 할 거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 판문점 회담이나 선언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이어간다. 아까 권 PD가 얘기한 것처럼 북한은 다 이행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가 또 입을 열었죠. 아니다. 잘 되고 있다. 북한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발언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북한이 순조롭게 핵 폐기하고 등등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 지원을 많이 할 거다. 자기들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국제적 비난이 좀 있는데 이걸 완화시키는데 오히려 트럼프가 더 북한이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정도니까 저는 큰 틀에서는 저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평화 모드로 갈 거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신뢰할 만하다. 예. 그리고 지금 잘 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폼페이오가 평양에 방문하고 나서 폼페이오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는 친서를 받아서 전달을 했어요. 그 친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미합 중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각하,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 24일 전 싱가포르에서 있은 각하와의 뜻깊은 첫 상봉과 우리가 함께 서명한 공동성명은 참으로 의의 깊은 려정의 시작으로 되었습니다. 나는 두 나라의 관계 개선과 공동성명의 충실한 리행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대통령 각하의 열정적이고 남다른 노력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조미 사이의, 조선과 미국이죠. 조미 사이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나와 대통령 각하의 확고한 의지와 진지한 노력, 독특한 방식은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앞으로의 실천 과정에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며 조미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주리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인을 해서 친서를 보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북관계나 정전 협정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큰 틀에서는 우리가 신뢰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조직농 중심으로 말꼬리 잡기식으로 해서 남한의 여론을 굉장히 호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북한에서 그 핵강국을 완성하고 경제강국으로 가자라는 것도 사실은 비화해서 호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강국도 가고 경제강국도 간다. 우리 속았다. 이렇게 지금 남한의 언론들이 일부 조중동 중심으로 지금 호도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되는데 이런 거 전혀 개의치 말고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신뢰와 그다음에 국제 전체의 지금 평화 모두를 신뢰하고 아낌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해야 된다.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한번 평화 모드로 가보자. 이것이 저는 기본적이어서 협상 중에 소소하게 나온 트러블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최저임금에서도 민주노총과 정부 노사 간에 줄다리기 싸움을 하잖아요. 회의에 불참했다 빠졌다가 뭐 이렇게 한 겁니다. 협상이란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시대의 협상, 시기의 협상인 거잖아요. 북미 협상이. 이 협상에서 잡음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선전전을 통해서 이 협상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들은 협상의 기본 전략이에요. 전략에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완전히 깨지고 다시 뭐 국내 모 정당에서 말한 것처럼 완전히 우리 또 속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관되게 얘기했다가는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오기 전에 싱가포르 렉처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 권위의 강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나간 분들 보면은 넬슨 만델라, 뭐 버락 오바마, 시진핑,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다음으로 그래서 언론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섰던 그 자리에서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말하다 이런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대 심리는 있잖아요. 북한이 이제 제대로 된 우리와 소통을 하게 되고 왕래를 하게 되면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게 다 경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나라는 두 나라라고 할지라도 한반도 경제 공동체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경제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지금 요즘에 메일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뭐 경제 관련해서 많이 해달라 이러는 건데 그분들의 경제적인 시각은 되게 비관적이에요. 나빠질 건데 이거 어떻게 될 거냐고 막 물어보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대통령도 잘 못하시는 거. 제가 그러면 혹시 그 메일 중에 하나가 있을 텐데 살짝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들어서 조중동 그 각 언론에서 술집이나 음식점이나 룸사롱이나 나이트클럽이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게 생겼다. 손님이 없다. 큰일 났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소비가 줄어서 그 서비스업이 이제 망하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속지 마십시오. 제가 현장에서 겪은 사람이거든요. 지금 현장에서 이거를 8년째 겪고 있는데요. 어떤 추세냐 하면 대한민국에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방송 들으시는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은요. 이제 음주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옛날처럼 밤늦게처럼
2차, 3차, 4차 가면서 고주망태가까지 술 먹는 문화가 없어졌어요. 1차 끝나고 집에 가고요. 좀 더 얘기할 게 있으면 2차. 그거 다 10시에서 12시, 1시 사이에 다 들어갑니다. 맞아. 당연히 그러니까 술집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었거든. 그렇죠. 밤이 뭐죠? 저녁이 있는 삶. 그렇죠. 네. 가족과 함께하는 삶으로 대한민국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비해서. 그러면 이 유흥업에 종사하시는 사업주님과 직원분들은요, 빨리 대체 사업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래서 우린 망하고 못 살 거야라고 비관하시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찾으세요. 문화 쪽으로. 자, 지금 뭐 이슈가 최저임금 관련해서 파생되는 이슈들이에요. 최저임금을 이제 산입 범위를 넓힘으로써 실질 소득이 줄었다고 하는 쪽과, 그렇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은 사실은 10,000원이 넘어야 된다. 어차피 문 대통령 공약은 2020년까지는 10,000원 인상하겠다 이거거든요. 거기서 파생되는 이슈들이 지금 소상공인 쪽으로 불이 붙었고요. 한쪽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동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격렬하게 지금 붙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아, 동결은 아니고 속도 조절 정도였죠. 예, 그런 뉘앙스였어요. 저는 이렇게 보여요.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쪽 입장에서는 많이 올리지 못하게끔 미리 약간 선수를 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 그 공약을 10,000원 넘기는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올해 최저임금이 많다는 느낌보다는 그 다음에 더 확실하게 못 올리게 하기 위해서 미리 선수 치는 그런 느낌이 좀 되게 강하게 든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지방선거 이후에 모든 것을 이제 올곧이 다 끌고 가야 되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경제 문제에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최저임금에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그 소상공인들 중에 가장 최저임금을 사실 주시는 분들이죠. 일상생활에서 그냥 일반적인 회사에서 최저임금 주고 일 시키는 경우가 많다기보다는 동네에 흔히 있는 편의점 업주분들은 대략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올라도 우리는 그거 안 따를 거야. 불복. 뭐 이런 상태까지 지금 선언제 원 상태란 말이죠.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좋은 단어를 갖다가 쓰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런 전제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편의점주 분들도 사실은 우리와 같은 섬입니다. 일 열심히 해서 내가 번 돈이 얼마인가 봤더니 그 달에 70만 원 벌었더라. 계산해보니까 시간당 4,000원이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편의점 수익 구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평균 65대 35로 나눠져서 가맹점주가 가져가는 게 65, 본사가 35인데 예를 들면 월 1,000만 원 매출이 생기면 본사가 350만 원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편의점 빅4, 뭐 CU, GS, 세븐일레븐, 뭐 미니스탑 이렇게 있죠. 이 매출액이 2016년에 6조 7천억 원 정도 가운데 있었는데 이게 그 전 대비 2배 이상 오른 거였었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에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출 1위 업종이 편의점인데 가맹점 수익은 최저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사가 가져가는 게 그만큼 많다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본사랑은 싸우지 않는 걸까? 이 생각을 좀 했죠. 예, 정확히 핵심을 짚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최저임금의 소상공인과 관련된 게 약 3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0만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을과 을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곳에서는 아까 마차님이 얘기하신 대로 대기업과 국가 조세 정책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을과 을들의 싸움을 벌려놓고 마치 대기업과 조세 부처에서는 마치 자기들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쏙 빠져 있는 것. 이것이 일단 프레임에서 을들이 지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를 지적한 건데요.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 이거는 관주도적 또는 대기업 주도적 정책이 같이 맞물려 나가야 됩니다. 여기 이제 조세 정책도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결국은 아까 마차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의 이익은 증가하는데 소상공인의 이익은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데이터에도 보면 대기업의 생산률이 15조가 증가하면 중소상인의 생산률이 15조가 감소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을과 을들은 서로 피 터지게 1,000원 더 줘, 덜 줘 싸우게 만들어 놓고 이곳에 정말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대기업이나 또는 적절하게 조세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는 대기업 중심의 조세 정책 이것이 쏙 빠져 있는 거죠. 그래놓고 싸움은 우리끼리 하고 있는 이 프레임을 먼저 벗어나야 된다. 이걸 제가 다뤄보려고 여기 앞에 있는 편의점 사장님하고 친하거든요. 대략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차님이 이야기하는
65대 35는 이익 배분율이에요. 그렇죠. 모든 매출은 다 본사로 입금돼요. 음. 계속 입금됩니다. 그중에 원가를 빼고. 그러니까 원가는 빼고 사실 이 원가에서 그 대기업들이 또 얼마나 남기는지 우리는 몰라요. 순수익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65대 30으로 나눈다. 이 구조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불만이 좀 있어. 담배는 실제로 수익률이 10%밖에 안 돼요. 10%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팔면 100원 넘는 구조란 말이죠. 평균 네. 9.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근데 전체 매출에 담배 차지하는 양이 엄청 커요. 보통 편의점들이 대부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담배가 많이 팔리면 이 업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남는 게 아니야. 이 약간 말하면 65대 35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가져가 버리는 거지. 전체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 탓을 최저임금으로 돌리는 것 자체는 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비열한 행위다라고 봐요.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편의점 시스템은 일본을 카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편의점의 선진국입니다. 그 일본 선진국을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게 우리나라의 편의점 시스템인데 이미 일본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부작용을 겪었어요. 2016년 기준으로 일본의 편의점 개수가 5만 6천 개가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과포화 상태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일본에서는 특기할 만한 대법원 판례 한 가지가 나왔어요. 편의점 점주도 노동자다. 본사에 속한 노동자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자, 바꿔 말씀을 드리면 그 대법원 판례를 받기 위해서 편의점 점주들이 본사와 얼마나 지난한 오랫동안의 그 투쟁이 있었겠느냐. 이런 걸 한번 우리가 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대한민국에서 보면은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보면은요. 빅3, CU, GS, 세븐일레븐을 보면 등급들이 있어요. 보통 4가지로 나눠집니다. 편의점을 오픈할 때 내가 100% 자본을 투자해서 편의점을 만드느냐, 점주가. 아니면 본사와 일정 비율로 나눠서 투자를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4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요. 수익률 배분 구조가 다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이 이제 자기의 그 편의점 수익 구조라고 해서 올린 글을 봤는데 자기는 그래서 120에서 150만 원밖에 못 가져간대요. 점주가. 그런데 그분이 투자한 돈은 꼴랑 7천만 원이에요. 목 좋은 곳 1층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부분의 돈을 본사가 투자했다는 거죠. 자, 우린 이런 구조도 있다는 걸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편의점주 분들께서 본사와 편의점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실 때 본사가 수익 구조와 마진율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들을 합니다. 자료로도 줘요.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편의점 점주가 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전기세, 임대료,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비용 나가고 본사에 주는 것 빼고 그 다음에 인건비 빼고 본인이 이만큼이 마진이 남습니다. 수익이 나옵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하면 편의점주들이 끄덕끄덕 그래. 그리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편의점주들이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거가 오류가 벌어지는 게 뭐냐면 그 당시 본인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할 때 알바 시급 5천 원 이하였어요. 그걸로 수익률을 냈던 거예요. 점주들이. 상황이 변했어요. 인건비가 올랐어요. 물가도 오릅니다. 전기세도 오르고요. 수도세도 오릅니다. 그러면 본인의 수익률이 떨어질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을 해야죠. 그런데 그 고민이 어디에 닿아 있느냐. 마차님 신비님이 얘기한 것처럼 본사와 어떻게 이 계약관계를 바꿔나갈 것이냐. 그리고 내가 점포 내에서 어떻게 수익을 더 많이 올려야 될 것이냐. 정부에게 어떠한 것을 더 요구해서 우리에게 세제 혜택을 받게 해줄 것이냐라는 고민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구멍가게도 사업이에요. 사업주, 사장님이에요. 경영자. 경영자의 기본 덕목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편의점주 분들은 다는 아닙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이 지금 제 시급은 4,000원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 공동대표 신상우 이 사람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기는 알바보다도 못한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뭔지 아세요? 그 이전에는 더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는 나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벌었는데 지금에 와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내가 수익이 이만큼 줄어드는 거야 라는 거가 빠져 있는 내용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 구조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노동자의 피와 살을 그라인더에 넣고 갈아서 즙을 내서 빨아먹은 거예요. 그동안.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근데 어쨌든 그거는 저는 좀 다른 시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편의점은 돈을 많이 버는 편의점이 있을 게고 어떤 편의점은 돈을 많이 못 버는 편의점이 있어서 편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 편차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프레임을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을과 을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제가 누누이 우리 방송에서 오랫동안 얘기한 거지만 대기업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대기업의 마진율이 원가가 얼마고 절차상의 운송 마진은 얼마고 등등을 종합적으로 뽑고 이것이 점주와 이익 재배분이 일단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대기업과 점주 간의 계약, 이익 배분의 계약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삽입되어 있는지 또는 임금이 매년 오르면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매년 이것이 계약 갱신을 하고 있는 거지 이 배분을. 그리고 이것은 원가가 얼마나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푸나님이 말한 대로 원가는 얼마가 인상되고 얼마가 이하되는 건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만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GS나 일단 편의점들이 대기업들이거든요. 골목상권을 장악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예견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 원가 공개를 놓고 그리고 그러면 진짜 중소상인이 말한 게 맞다라고 한다면 조세정책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국가조세정책이. 근데 국가조세정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세정책이 들어갈 때 지금까지는 대기업들을 굉장히 감면을 많이 해줬죠. 그럼 어떻게 조세를 환원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거론해서 이게 인상 문제가 거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마치 조세를 감당하는 부처 장관은 남일 말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고 대기업들은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고 뒤에 숨어서 마치 잘 나가는 점주들 대접주와 친밀한 접주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전국 무슨 연합회를 만들어서 이거를 시급도 못 받고 있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격하고 더 나아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싸잡아 비난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맞아요. 방금 명정님이 말씀하셨던 그 전국 편의점 가맹주 협회 회장 그 사람이 이제 공동대표가 2명으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자기가 시급 4,000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계모 씨가 있어요. 이름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터뷰 엄청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근데 이 사람도 10년 넘게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을 했던 점주고요. 이 사람이 세븐일레븐에서 상생협의 회장을 했어요. 지난 몇 년간. 근데 좋은 자리 했나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세븐일레븐 회장이 대회 행사를 가면 이 사람이 꼭 동선이 똑같은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같이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하는 거를 이 상생협의장도 똑같이 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븐일레븐 가맹 점주 카페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완전히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 가맹 점주들한테 이 사람이 인정을 받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안에서 엄청나게 성토를 듣고 있으면서 최근에 그 자리를 물러났는데 물러난 후에 전국 편의점 가맹주 협의회 회장이 된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다 벌써 잊어버렸는데 파리바게뜨 슈퍼갑질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각종 통닭집 전국 매장 대기업들 통닭집 있죠. 그다음에 이 편의점 이 사장들하고 진짜 대화해 보세요. 이게 완전히 대기업들이 본사가 빨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본사가 시킨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엄청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점장이 자기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이거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은 임금 받은 노동자나 다름없다고 봐요. 저는 요즘 대기업들의 가맹점들이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으로 토론을 해야만 지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참 애매한 문제인데 이 지금 그 편의점 업주 협의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심야 시간에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물건 판매 가격을 올리겠다. 1.5배 야간 수당. 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나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여기 잠깐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먼저 말씀해 보세요. 정부에서는요, 이게 그 가맹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가맹 계약이 본사가 강제해요. 24시간 열게.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하지 못하게 했어요. 선택할 수 있다고. 선택할 수 있게.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앞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편의점 물건이 비싸죠. 동네 마트보다 훨씬 비싸죠. 맞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야간 가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야간에 또 문을 열기 때문에 야간 할증 같은 게 붙어서 그 가격을 낮에도 받고 있다고. 그 구조예요. 편의점 가격이. 일반 동네에 있는 슈퍼를 가보세요. 대형 더 마트 싸요. 말고 훨씬 싸죠. 맞아요. 야간 가격이 붙어 있는 거야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쾌적한 환경과 뭐 서비스 정신 그러면서 24시간 접근 가능한 소매점에서 비싸게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요 작년에 이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강제 24시간 영업을 금지시켰어요. 계약서에서 그걸 금지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점주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CU 같은 경우에는 자 CU는 완전 그 점주가 투자하는 점주가 100%까지는 투자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점주가 완전히 투자한 퍼센트를 보면 수익률이요. 24시간을 영업하면 80%를 주고요, 본사가. 만약에 19시간 영업을 했다. 밤에 닫았다. 그러면 75%를 줘요. 퍼센트 수익률을 다르게 줘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거를 예, 개선해야죠. GS도 그렇고요. 세븐일레븐도 그렇습니다. 보통 5%에서 10%의 차이를 주고 이 돈으로 유혹해서 24시간 영업을 하게 해줘요. 그러면서 장려금도 줍니다. 본사에서 점주한테. 무슨 말씀이냐면 야간에 알바생들 써서 인건비 오르는 것만큼 장려금 줘요. 그리고 그것만큼 수익률을 줘요. 저는 이게 문제는 본사의 분명한 갑질이에요. 본사가 이런 계약을 하면 안 돼요. 똑같은 동등하게 마진율이 80이면 80 놓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닫으려면 닫아라. 정부 방침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편법을 썼는데 점주들이 오케이 하고 도장 찍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야간 알바 인건비 감당 안 되니까 본인은 본사로부터 받아요. 지원금을. 그러면서 물건값 올리겠다? 굉장히 부도덕한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편의점 가맹점주분들이 부도덕하다고 다 싸잡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왜 싸움의 대상을, 전선의 대상을 왜 소비자, 국민들한테 돌리느냐는 거예요. 왜 알바한테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전선을 본사에 돌려야 되고요. 맞아요. 갑질을 하는 본사에 맞서야 되는 거예요. 점주들이. 그게 정상이에요.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갑과 싸워야 되는 게. 그런데 이 편의점주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카스트 제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본인은 가운데 위치해 있고요. 자기 위에 본사가 있어요. 그 위에 조물주가 있고요. 그 위에 건물주가 있어요. 지금 그 산술적인 계산이지만 10,000원으로 올랐다고 계산했을 때 알바를 24시간 돌렸을 때 계산하는 게 72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좀 묘한 구조가 있는 거야. 뭐냐면은 내가 돈을 투자했으니까 알바를 24시간 돌려도 나한테 떨어지는 구조가 웬만큼 와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알바 잘 안 쓰려고 하는 주인들은 부인과 남편이 번갈아 가면서 12시간씩 일하시는 분도 꽤 있거든요. 근데 잘 되는 목이 좋은 편의점은 대략적으로 대부분 알바를 쓰는데 하루 나가는 일당 최저임금 10,000원이 됐을 때 기준으로 24만 원인데 그중에 10시간만 일하면 하루에 주인이 가져가는 게 10만 원이에요. 30일이면 300만 원이 남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24시간 알바를 돌려서 남는 돈이 자기한테 떨어져야 되는 돈이 얼마에 든다고 생각하는 그런 계산법이 있더라고. 그건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 자기 시급이 4,000원이었다고 얘기하는 게요. 다 빼고 나서 순수익이 이게 사업을 경영하면서 매달 남는 순수익이라는 거예요. 적립되는 돈이 시급 4,000원이라는 돈이에요. 자기가 노력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이 그만큼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게를 경영을 하면서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정산을 다 끝내고 나니까 내 인건비 시급 4,000원 기준 되는 돈이 적립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 동안에 시간당 4,000원씩 벌고 있다. 그렇죠. 그 말이에요. 얘기예요. 자, 그런 이야기 이제 다시 넘어가서 할게요. 다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로 돌아가면 최저임금이네, 소득주도 성장이네.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의 정확한 의미는 국민들의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성장 수치들을 올려주는 거. 뭐 GDP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기업들이 어쩌네 저쩌네 하지만 결국에는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조금만 덜 가져가는 구조만 만들어 놓으면 편의점주나 알바생들까지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을과 을 싸움 시키는 가장 비열한 구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아니 동맹 휴업이 지금 사실 국민의 호응을 받고 있지 않잖아요. 댓글들 같은 거 보면은 그래 너네 휴업해라 나는 마트 간다.
거의 이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 인상률이 사실은 지난 두 정부 동안에 제대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싸움이 마치 문재인 정부의 문제처럼 보이는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12.4%가 올랐는데 2009년 이명박 때 6.1% 반토막밖에 안 났습니다. 그리고 2014년 7.2%를 올렸어요. 박근혜 때. 이때 너무 안 올렸기 때문에 사실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계층이 받는 최소한의 임금 마지노선이잖아요. 이것 받고도 살 수가 없다. 최소한 살 수 있는 정도만 비용을 준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편의점이 가족들을 써서 알바를 쓰잖아요. 알바를 가족을 쓰잖아요. 그러면 영세 자영업자에게 주는 최저임금 보조를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직계 가족한테는 그게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 업계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점포당 연평균 매출이 6억 5천이에요. 그런데 연매출 5억 원이 넘으면 영세 소상공인 우대 수수료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혜택을. 그러면 이것 또한 대부분의 편의점 업주들이 이것 받지도 못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제가 정말 우리가 지금 가장 열받아 하는 거는 이런 운동이 사회적으로 호응을 받으려면 아랫사람하고 싸울 게 아니라 사실 본사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매출이 2010년부터 2009년 10년에 2배가 올랐을 때 같은 해에 올랐을 때 지난 5년간 매출이 가맹점주들이 가져가는 게 16%가 올랐고요. 매출 본사가 가져가는 게 115%가 올랐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면 사실은 본사에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본사가 물가 상승률이라던가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추지 않고 본인의 수익 구조에서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거를 지금 을들한테만 다 미루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맹 파업이니 동맹 휴업이니 이런 거에 전혀 호응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시적으로 이렇게 을과 을들의 싸움을 붙여서 이것이 이제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거냐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노동계와 점주들 간의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곳에 굉장히 지금 이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인하 같은 카드 수수료 인하 같은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대기업 수익 배분의 문제, 그다음에 그동안에 최저임금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이익에 지난 9년 동안 이익을 독점했던 점주, 그다음에 대기업,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로열티 인하 문제.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세 점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지원 대책들을 대기업이 받고 있는 특혜를 감소시키고 중소상인한테 돌려야 된다. 그래야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돼 있어서 이것이 마치 점주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편의점 점주들이 노동계만 공격을 할 경우에는 이 싸움에서는 승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그리고 큰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는 발전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퇴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기업과 점주들과 노동자와 정부가 사자 간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프레임, 지금 을과 을들의 프레임에서 뒤에 과연 대기업들이 조종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맹점들이 본사와 싸움을 걸었을 때는 무차별적 보복이 가해지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두려움도 이번 투쟁에서 제거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골목 상권을 거의 뭐 거세해버린 지금 편의점들의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할 것인가의 종합적인 문제가 지금 거론되지 않으면 갈등이 계속 연장선상이 되고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이 발목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공론화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상생협의회장을 맡았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생협의회장을 맡는다는 거는요. 점주와 본사와의 사이에서 매년 그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서로 수익률이라든지 지원되는 방안이라든지 협상을 하는데 대부분 거의 100%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본사의 어용을 꽂혀요. 그리고 본사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요.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급 4,000원. 자, 우리 대한민국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편의점이 거의 일본을 따라갔다 그랬죠.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제 제가 이 자료는 대한민국의 유진기업이라는 큰 재벌 회사가 편의점 유통업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편의점 시장 조사를 하고 내린 결론들에서 나온 데이터들이에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일본도요. 자, 여기 나오는 부분 이렇게 씁니다. 최근 한국에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인상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인건비 상승 우려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직접적인 본사 차원에서의 피해는 크지 않으나 가맹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부실 점포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일본도 최저시급 1,000엔 이런 그 이슈가 벌어지면서 이게 큰 이슈화가 됐었어요. 가맹점주의 소득이 줄어들 것이 보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한 편의점 업체가요, 재벌 업체였는데 이 회사는요, 2017년 9월부터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아들인 로열티를 일괄적으로 1%를 깎아줘 버렸어요. 로열티 아까 얘기했잖아요. 60%대 40% 가져가고 우리 나누잖아요. 이게 로열티라고 하는 부분인데 본사가 내가 40%를 가져가는데 가져갔어 이번 달에.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그러면 40%에서 1%를 무조건 깎아줄게 하는 거예요. 본사가 나서서. 그런데 이게 일본에 있는 편의점 본사들이 정말 천사의 날개를 갖고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회적인 이슈와 그리고 이 편의점 점주들이 바닥에서 계속 이거 이슈화 시켜서 본사를 압박해서 나오는 결과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들이 그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로열티 1%를 깎아줄게. 또 하나는 각종 지원금을 지원해줄게라고 명목상으로 지원금 제도를 만들었어요.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만큼 본사가 그러면 당신들이 손해를 덜 보게 지원해줄게라고 지원금들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상생협의회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지원금을 악용하는 거예요. 너네 24시간 열면 지원금 줄게. 19시간 열면 지원금 안 줄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버렸어요. 조건부가 또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점주들이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자, 편의점 대한민국에서요. 전 세계에서요. 편의점뿐이 아닙니다. 어디 구멍가게 전방 노점상을 하더라도요. 사업이에요. 사업은요. 명확하게 기회비용도 있고요. 사업이라는 거는요. 망할 확률 반, 성공할 확률 반이면 어마어마한 확률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업종이에요. 사업은. 중소기업, 영세기업 공장 돌리시는 분들이요. 빚 얻어서 공장 돌리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수익이 못 내는 사람들. 그런데 그분들 월급이요. 최저시급 줄까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요. 피땀 흘려가면서 빚내가지고 또 그 자기가 납품하는 회사 사장한테 비굴한 모습 보여가면서 공장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점주들은 단순하게 알바 월급을 안 올려주고 내가 먹고 살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사업가의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예. 마무리하자 그러면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업주들이 받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거 뭐 빌려주는 돈도 아니고요.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 그래서 이렇게 네. 고용보험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거 보면 사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도 손해보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확고한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그 관점을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사업이 안 되고 자기들 죽겠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몰아가면 어느 누구도 동조를 못하죠. 실제로 편의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뭐 음식점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고민 많이 해왔던 지점인데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쉽게 장사하려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업이 된 대단한 고민 이런 것보다 돈만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벌 수 있어 같은 단순한 구조. 그러니까 내 가게에서 일하는 어떤 사연 있는 알바생 일 조금 더 잘하면 월급을 더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월급들 못 주겠다고 나서는 거 그게 온당하냐. 돈을 버는 것도요. 뭔가 인간적으로 벌어야 그게 공감이 되는 거지. 가장 낮은 쪽에다만 대놓고 계속해서 뭔가 탓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저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논쟁이 왜 제가 우려를 드리냐면 이 논쟁의 끝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인간답게 살자,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정책을 무력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리고 대기업들이 몰래 뒤에 숨어서 맞아요. 이것을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이 투쟁의 방향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볼 만한 책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계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심지어 우리 방송에 나오신 적도 있어요. 흔히 말해서 이제 제가 이름 붙인 제야 경제학자 이런 느낌인데 소득 주도 성장론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본인 말로는 그러시더라고요. 최초로 건의한 사람이라고. 그게 2, 3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기 전에 그 자료를 책에 들어있는 자료를 보내서 대통령께서 당시에 국회의원일 때 굉장히 고맙다고 답을 해줬다는 바로 그런 분이 책을 하나 내주셨어요.
무슨 이런 이력이 되게 많으신 분은 아닌데 이력을 보면은 예산 같은 거를 막 담당하고 했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분한테 그랬어요. 요즘 책 안 팔리는데 뭐 이런 책까지 뭐 그러십니까? 책을 내셨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책은 안 팔려도 상관이 없대. 문제는 가계 소득주 성장론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름만 알려주면 된대.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이분은 실제로 그게 우리가 그 대선 때의 주요 공약이었고 아젠다였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처음에는 약간 긴가민가 했던 측면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수십 년간의 나라의 경제 구조가 다 낙수 효과 때문이란 말이에요. 대기업 키워서 그 사람들이 하청업체네 뭐 또는 자기 직원들 월급 주니 하는 것들이 그렇게 받아먹고 떨어지는 구조였는데 더 이상 거기서 나올 구멍이 없는 고용의 여지가 거의 없어진 상태. 진짜로 고용을 하고 싶어도 고용할 공간이 없는 상태에 절벽에 이르렀을 때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격렬히 토론했던 최저임금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인데 대기업이 일자리도 안 만들어줘. 최저임금 나오면 엄살 피워서 아까 말한 그런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최저임금도 못 올리게 해. 그렇지만 실제로 국민들 소득이 늘어나서 그 소득이 늘어난 만큼 편의점에 가서 쓰고 아까 말한 그 대기업들 물건 사주고 그러면서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 그것이 소득 주도 성장론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경제학자가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봐요. 일상적으로 이 경제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그런 일을 해오고 고민해 오던 사람이 앞으로의 대한민국 경제는 소득 주도 성장해야 된다. 요런 의미에서 책을 쓰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책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작가 이름은 그 유명하신 탤런트 이동욱 씨와 똑같은데 생김새는 아주 다르세요. 가계 소득 주도 성장론인데 읽기 쉽게 굉장히 읽기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지금 논쟁되고 있는 이 사항에 답을 준 책인데요. 맞아요.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아까 가계소득 성장률 이론 배경이라는 조항이 이 챕터가 있는데 여기를 잠깐 읽어보시면 아까 권 PD가 얘기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점 점주와 본사의 또는 노동자와 간의 이익 배분과 관련해서 이곳에 빠져 있는 게 인간의 존엄성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 처제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가져가는 이익과 중소상인이 가져갈 이익의 분배, 이 분배를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배를 할 것이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러면 이 노동자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가게 할 거냐, 얼마만큼의 이익을 돌아가게 할 거냐, 이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면 10을 돌아가는 것과 20을 돌아가는 이 정책에서 20을 돌리면 소비와 생산이 증가된다는 게 망고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선순환 구조에 노동자들 월급 많이 받아서 좋고, 그리고 점주와 대기업들은 소비와 생산이 늘어나니까 더 이익이 분배되는 거죠. 이 과정에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렇다고 한다면 소득을 주도하려면 대기업이 좀 더 마진을 덜 가져가면 하나 팔 걸 두 개 파니까 이익이 더 생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돼야 된다는 게 이 시점에 노동자 간의 을과 을들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정책이 또는 사회 구조, 이익 분배의 구조를 다시 논의하자. 그리고 그 답은 어디에 있느냐? 이 책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도 나왔네요. 대기업의 생산이 15조 증가하면 중소상인의 생산이 15조가 감소한다. 이건 이제 팩트거든요. 통계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싸움을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드러난 지금 이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쟁에서 답을 찾고자 하신 분은 지금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책 굉장히 잘 써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라면 이 책을 좀 한번 독파를 하시고요. 가계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책인데 독파를 하시고, 문재인 정부가 1년 동안 가계 소득 주도 성장론으로 경제정책을 피워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공부하고, 그리고 더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본인들이 생각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조중동의 그 논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 책을 한 번씩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챕터도 굉장히 지금 우리의 의문점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소득의 순환과 변동이라는 챕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세 개편 방향도 있고요.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도 지금 거론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세 정책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요즘 좀 관심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정책이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얘기한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지금 관심 있는 챕터인데 15장은 산업구조의 문제.
요게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구조들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책이고 꼭 이거를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우리 애청자라면. 저는 이분 인터뷰했던 게 정말 음. 기억이 나서 책을 보고 아 그때 나오셨던 분 아니에요? 라고 바로 푸남이한테 여쭤봤었거든요. 왜 그랬었냐면 이분이 지금 저자 소개에서 보면 1979년에 어디서 근무하시고 90년에 퇴직하였다. 이거를 그냥 두세 문장밖에 안 되고 현재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본인의 뭐 프로필이라던가 뭐 학교 경력 이런 거를 쓰지 않으셨는데 전혀 그런 거를 내비치지 않으시고 이만큼의 책을 쓸 수 있다는 능력에 저는 네. 정말 놀랐어요. 놀라웠고요. 이 책 나오는 회사가 북랩이라고 하는 출판사인데요. 애청자분들께 추첨해가지고 10분께 이벤트에서 이 책 10권 보내드릴게요. 가계소득주도성장론. 이 책 갖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메일 주소와 함께 가계소득주도성장론 이동욱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저희들이 얼마 안 있어서 퀴즈를 내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고 나 그 사이에 이 책 먼저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서점 사이트 말고도요. 요즘에는 오픈마켓에 가면 다 팔아요. 책을. 하나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 오픈마켓 아이디. 옥션도 있고 G마켓도 있고 쿠팡도 있고 뭐 이런데 여기 가셔가지고 가계 소득 주도 성장론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책은 실제 내 돈 내고 사야 읽어요. 그렇죠. 예. 그래야 이게 읽혀지더라고요. 누구한테 받으면 사실 안 네. 읽혀져요. 자, 어쨌든 이야기를 다시 조금만 돌아와 보면 경제 하는데 사실은 나는 경제가요 프레임을 위한 프레임이라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대통령이 바뀌어서 경제가 좋아지면 좋죠. 근데 그 모든 게 이제는 정부 탓이다. 그래서 경제를 못하니 다음에는 정권을 바꾸자 이 프레임으로 옮겨간단 말이죠 이게. 그렇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예. 예.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생활이 어느 날 갑자기 나아지지도 않고요. 경제가 나빠진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데 그러니까 아젠다로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명박근혜 때도 별로 안 좋았어.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니까 아 그래? 아젠다로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편의점 업주들 같은 분들을 뒤에 조정해가지고 경제가 안 좋다는 여러 가지 막 혼란을 만들어.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실제로 빠져. 이 구조가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요. 누군가와 문재인 경제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거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논리는 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안타까워서 주변 분들한테 지인들한테 많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방송에서 오랫동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맞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 4차 산업의 혁명은 사실은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못 만들고요. 중소 상인 또는 중소기업 또는 이런 창조 기업들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의 문제에서 지금 우리는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는 국가 정책의 변환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거의 대기업 중심의 국가 성장론 이것이 이제 한 2, 3년 전부터 허구라는 게 드러나죠. 이거를 지난 정부의 말로 하면 낙수 효과라는 거 아닙니까? 이 낙수 효과가 허위라는 게 이미 밝혀졌습니다. 밝혀졌죠. 밝혀져서 이제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꿔야 되는 시기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세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요. 시민들의 인식 수준도 바뀌어야 됩니다. 대기업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 이런 개 같은 망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막 1년 만에 그냥 그 마이다스 손처럼 싹 조세 정책 다 바꿔버리고 대기업들 이익 투명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익을 국가로 기속시켜서 일자리 만들고 이거 못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의 식민성도 있어요. 대기업에 대한 식민성, 노예근성, 역시 대기업은 좋아. 이런 개 같은 이 허구에서 벗어나야 되지만 이 경제 전반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익 배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가 공론화돼야 된다. 각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허다못해 통닭집, 그다음에 CU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편의점. 그리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상인들, 중소기업들이 얼마만큼 재분배를 국가가 또는 사회가 용인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대기업들은 세금을 감면받은 걸 어떻게 환원시킬 거냐, 제대로 낼 것이냐의 문제 전반적으로 걸쳐서 토론이 돼야 되지. 이것이 마치 을과 을들의 전쟁으로 끝나면 우리는 또 다시 후진국으로 몰락하고요. 선진 경제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저는 확실합니다. 이 아젠다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은 그런 거예요. 을들의 편을 들어주고 싶어하는 정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알고 보면 그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기득권 중에 가장 중요하고 엄청난 기득권이 바로 돈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삼성이잖아요. 자본주의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재용은 안 바뀐다고. 이 구조를 대통령이 힘을 잃게 만드는 구조로 해서는 죽도 밥도 안 돼요. 편의점 점주들도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대기업의 문제, 제도의 문제 같은 걸 저번에 이제 오늘 방송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만 가게에 위치한 월세를 바꾸는 문제나 또는 카드 수수료를 바꾸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대통령의 힘을 빼놓고 대통령이 한때는 그 점주분들이 종업원이었던 똑같은 종류의 을을 갖고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내가 몇십만 원 못 줘로 대통령의 힘을 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좀 정부에서도 이건 약간 가치관의 문제가 있는데요. 뭐 김동연 부총리의 이야기도 아까 나왔습니다만 최저임금을 속도 조절해야 된다. 이런 식의 아젠다가 그 말 그대로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함의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정부 관료들도 방향성을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선을 맞춰서 가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논란을 하자면 끝도 가 없어서 제가 원래 이 아젠다를 거의 한 15분짜리로 생각했는데 1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할 얘기가 많은 아젠다인데 일단 여기까지 오늘 하시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아젠다가 일주일에 한두 개씩 나올 거예요. 아마 계속 그럴 겁니다. 흐름상 그렇습니다.